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문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학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아침의 햇살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어스름한 새벽을 밀어낸 영롱한 빛 때문이겠죠. 여기 아침 햇살처럼 맑은 시인이 있습니다. 문학의 향기 6번째 주인공, 도하노 시인입니다. 시인으로, 종교인으로 함께 살아온 그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문학이든 뭐 삶이든 자연적으로 종교가 좀 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문화, 예술, 뭐 문학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뭐 신념이나 또 신앙이나 또 넓게 봐서 종교나 그런데 너무 얽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서 온 세계를 자유롭게 이렇게 다 그 관찰했죠.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썼어요.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에 정식 데뷔한 도하노 시인. 하지만 그가 시를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입니다. 중도일보에 그때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는 안영진 선생님, 그분이 거기에 문화부장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저희 내가 다니던, 지금은 한남대학교지만 그때는 대전대학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황희영이라는 교수님이 거기에다 이제 나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61년, 2년부터 거기 계속 거의 매주 한 편씩을 한 40, 50편을 그렇게 시를 발표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네요. 23살, 4살 그럴 때였죠. 그때 자료를 요전에 다른 일 때문에 중도일보에 가서 들어가서 응접실에 옛날 신문들이 1년치로 쫙 이렇게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그냥 내 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습작인데 지금 보면 내용은 좀 부끄럽죠. 그래도 그 신문사에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좀 다듬어서 계속 발표해 준 게 나한테는 참 격려가 되고 고마웠죠. 중학교 때부터 독서에 심취했다는 문인. 책을 읽고 읽은 책의 내용을 메모해두는 그의 습관은 어쩔 수 없이 시를 쓰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메모하는 거는 아마 우리 문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늘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쓰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영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영문당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내가 늘 거기 가서 책을 그냥 읽으니까 너 여름에 뭐 하느냐? 여름에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와서 네가 서점도 지키고 책도 팔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하루에 막 5,000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마. 그거 하겠느냐?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요 하고 한 30일 동안을 거기 일하면서 문학 서적, 알지도 못하는 철학 서적, 수학 그런 것까지 그 서점에 있는 걸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몇 친구들하고 경상북도 영주는 선비고을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면 소재, 면이 영주군에 10개였는데 그 면마다 다 서원이 있었어요. 선비 교육하던. 근데 그런 서원에 다니고 거기에 그 소수서원이라는 큰 서원이 있잖아요. 그 수능이라는데 그런 데나 희방사 또 거기 무섬마을 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그런데 늘 그냥 다니면서 책 하나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잘 놀았죠. 즐겁게 지냈어요. 저희 그 고등학교에 호혼 김성동이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그분 또 박근영이라는 분은 현대문학에 데뷔를 하시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그 시골 학교에 계셨어요. 그래 시를 써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면 야 한호야 이놈아 이걸 시라고 썼느냐 네 글을 써야지 이거 김소월 씨 뺏긴 거라 그러겠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나오기도 하고 한 1년을 그랬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이걸 이렇게 묶어서 프린트를 해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떠냐. 그래서 프린트는 아니고 석판 인쇄를 해서 이제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가짜 그런 시집을 고등학교 3학년 때 100권을 이제 한정판으로 낸 일이 있었어요. 일찍부터 시를 써왔지만은 그에 비해서는 등단은 조금 늦었는데요. 등단이 좀 늦었어요. 그게 꼭 이렇게 등단을 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대학에 오기 전까지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글 써서 어디든지 발표하고 친구들이 또 여기저기 있어서 다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뭐 잡지에 발표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안 느꼈는데 대학에 와서 학생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뭘 통해서 등단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중도일보에 글 내면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뭐 신인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등단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안 거쳤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섭섭해해요. 학생 가운데서도 이제 문단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또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등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우리 대학에 등단한 교수가 몇이다,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을 하던 극작하시던 분인데 오하경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서울에 있으면서 그 문협에 가끔 드나들면서 그분을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저보고 자꾸 등단하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등단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봐 대학 가니까 다르지. 시를 10편 보내. 그래가지고 10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황금찬 선생이랑 이윤성 선생이랑 또 성춘보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등단을 시켰더라고요. 그게 8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늦은 셈이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도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 출판사가 일반 출판사가 아니고 그 침례교 선교부 거기서 하는 출판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13년 동안을 근무했죠. 주로 거기서는 번역하고 편집하고 또 잡지도 하나 이렇게 주관하고 그랬었죠. 그 출판사에서 얼마나 월급을 조금 주는지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어디 번역하고 다른 사람들 멘트 그런 거 써주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어요. 정신없었어요. 그 기간에 또 대학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빴어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책을 한 권을 책은 여러 권을 썼습니다.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명작 속의 인생관이라는 그거는 그때 쭉 이제 잡지에다 연재하던 걸 묶어서
이제 나중에 수필 형식으로 이제 책을 나중에 내기는 했습니다. 문학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것은 아니고 늘 책 읽고 좋은 글을 써야지 하면서 이제 정진하지를 못했죠. 늘 그 서울의 문인협회 놀러 가고 그때 박재삼 선생이 잠시 동안 그게 또 문인협회 사무국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오하경이라는 그분이 하실 때 그때 그냥 뭐 내가 등단 안 했어도 늘 그 문인협회 사무실에 가서 바둑도 두고 그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문학과 배움에 대한 갈증은 부록을 넘긴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학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판사에 이제 다 사표를 내고 그 송별 파티도 하고 퇴직금도 다 정산했는데 이쪽 학교 이사회에서 그 일반학과 개설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기 연기했다는 말이 취소죠. 그러니까 나는 올 때 갈 데가 없어졌죠. 그래도 선배 교수들이 그래도 와서 그래도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어, 뭐 문장 작법, 문학, 뭐 영어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또 뭐 유고가 생기니까 그 내가 대신 가르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이사회의 권고도 있고 나도 또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좀 늦게 이제 미국의 신학대학에 가서 그게 그 조직신학이라는 그 과정, 박사 과정을 했어요. 이제 3년 동안 가서 혼자 지내면서 그래서 공부했죠.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 꾸준히 문학 활동을 해온 도한호 시인. 시뿐만 아니라 수필, 칼럼,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학이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떤 거는 시, 어떤 거는 뭐 시조, 소설, 아동문학, 평론, 또 번역 그렇게 해서 그 세계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 공화국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경계를 다 해가지고 너 시인이니까 시만 써. 왜 내가 소설가인데 왜 내 분야에 이렇게 침입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이제 그 어떤 그 경계를 두지 말고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20대나 30대나 이제 감성이 풍부할 때는 다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원숙해지면은 40대, 50대 이때는 수필이나 소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신문의 논설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글들을 이제 그 요청이 올 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시를 쓰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틈틈이 써둔 수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수필집을 이제 하나 낼까 하고 이제 편집하는 중이에요. 그 누구든지 다 그 공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를 써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글을 부탁하잖아요. 예, 그런 글을 쓰다가 보면은 그런 글이 모이면은 그걸 책을 하나 또 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도 주로 이제 나는 시를 쓰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머리를 안 내밀죠. 2008년 심내신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문인은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시집을 낸 지 무려 13년 만에 네 번째 시집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내가 이제 대학에서 그 어떤 작은 대학의 학장
또 이게 침례신학대학 총장 그걸 이제 막 연임하고 그러면서 참 그 골몰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작을 한다거나 또 문학 저술을 이렇게 묶어서 책을 낼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를 한 2년 앞두고 이제 이런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간격이 아마 한 8, 9년, 10년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나무를 심으며라는 그 제목이 된 그 시도 이제 나무는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서서 잎사귀도 내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또 맺어주고 또 길손들이 땀을 식히고도 가고 새들도 거기에 깃들이고 그렇게 다 베푸는데 나는 교수로서 스승으로서 나도 한 자리에 30년 40년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저 그런 걸 반성하는 의미로 뜰에다가 그냥 나무를 가득 심는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이제 임기를 끝나고 이제 퇴직 앞두고 그 반성이죠. 교육자의 삶, 시인의 삶, 그리고 종교인의 삶. 어쩌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국한되지 않은 그의 인생이 삶에 대한 깊은 탐구를 가능하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할 때는 그 마음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순수하다고 말하죠.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그게 창의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말하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볼 때 참 세상이 그 너무나 혼탁하죠. 원래의 모습에서 다 벗어났다고 생각되죠. 물론 이제 사실주의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회화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런 그 분야가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어떤 그 다른 것으로 변형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제3의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문학도 나는 문학의 그 아주 그 근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과 연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여과시켜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2013년 그는 5번째 시집을 내놓았습니다. 언어 유희. 제목부터 남다른데요. 문자대로는 이제 말들이 그냥 뭐 유희를 한다 이렇게 막 솟고 깔아앉고 서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런 건데 그걸 나는 그 인간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거기에다가 비유했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좀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언어를 이제 품사를 통해서 그걸 좀 표현해보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다가 좀 이렇게 한번 좀 시험을 해보았어요. 뛰어난 통찰력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풍자로 풀어낸 주옥 같은 시들. 한 평론가는 문인의 5번째 시집을 우주와 언어, 삶에 대한 깊은 자의식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경험적 기록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요즘 시들이 참 좋은 시들을 다 많이 쓰는데 그 보면 너무 쉽게 쓰여지는 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 자신의 시에도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이게 글을 함부로 써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냥 시집에 넣었다가 빼버린 시들도, 빼서 버린 시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요 근래 작품관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 줄을 쓰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 강물처럼 이렇게 붉은 마음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왜 붉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산에 단풍이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비쳐서 그게 붉다든지, 아니면 저녁 노을이 강에 떨어져서 그래서 붉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막 너무 어떤 애가 탄다든지 그래서 붉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런 표현하는 시들, 쉽게 쓰여진 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는 아무리 지적인 것이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것이, 서정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또 글을 한 줄 한 줄 쓸 때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시인의 가슴으로 느끼는 세상, 그 세계를 열어주고 보여주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도한호 시인. 그는 새하얀 도화지 같은, 그리하여 그 어떤 그림도 그려낼 수 있는 맑은 감성을 지닌 시인입니다. 그게 내 삶이라고 할까요? 내 이제 깊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 통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이해도 못하고 내 혼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또 구상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몇 줄 안 되는 시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글을 썼다, 나를 이해해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제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또 어떤 인상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이렇게 좀 순수 시를 추구한 시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죠. 바라는 겁니다.